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라리움을 이용해서 겨울철 밤하늘에 어떤 천체를 관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소,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기가 있는 장소를 쳐서 그리고 날짜도 조정할 수 있어요. 날짜는 오늘 오후 6시에 볼 예정입니다. 자, 1월 12일 오후 6시 4분경에 보이는 밤하늘의 모습이에요. 해가 완전히 지금 지지는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먼저 남쪽 하늘을 우리가 주로 천체를 관측을 하는데 창이 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실에서 창이 난 방향 또는 아파트에서 창이 나 있는 방향이 남쪽 하늘이에요. 자, 그리고 서쪽 하늘은 해가 지는 쪽이에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소가 있는 곳이 서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쪽 하늘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죠. 자, 모든 천체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서쪽에 있는 토성, 목성, 수성 같은 천체들은 이제 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오늘은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늘을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화성이 지금 떠 있죠. 그리고 동쪽 하늘을 보니까 좀 밝게 보이는 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별들이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보통 겨울철 별자리라고 얘기를 하면 겨울 오후 9시에 볼 수 있는 별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오후 6시에 관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막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동쪽에 있는 겨울철 별자리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별을 먼저 볼게요. 자, 이거예요. 지금 별이 3개가 붙어 있죠. 지평선에 수직한 별이 3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이에요. 좀 확대해서 가보면 지평선이 있는데 지평선의 수직이죠. 이게 바로 오리온 자리의 벨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오리온의 어깨, 오리온의 다리예요. 오리온의 머리죠. 그리고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오리온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온이 사냥꾼이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삼태성 있죠? 이게 오리온의 벨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오리온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베텔게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자리를 얘기할 때 가장 밝은 별들을 알파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밝은 별을 베타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리온 자리에 알파별인 베텔게우스를 보면 지금 여기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 좀 색깔이 빨갛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색 초거성이기 때문이에요. 오리온 자리의 베타별인 리게를 보면 청색으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청색 거성이에요. 그래서 둘 다 거성이지만 온도가 리겔이 훨씬 더 높아서 얘는 청색으로 보이고 베텔게우스는 적색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텔게우스라는 뜻 자체가 겨드랑이 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잘 지었죠. 오리온이 팔을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밑부분이 지금 별처럼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삼태성으로 내려가 보면 삼태성 옆에 칼이 있죠. 칼이 이렇게 꽂혀서 쭉 칼 끝을 보면은 별이 또 3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오리온 자리 성운입니다. 얘는 가스 성운에 해당해요. 자, 얘는 바로 가스 성운인데 얘가 지금 4시에 42번 이 오리온 대성운이고 얘 바로 옆에 있는 이 성운 있죠.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애가 M4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의 자리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둘 다 가스 성운이고 얘는 실제로 지름이 한 25광년 정도래요. 굉장히 크죠? 날씨가 좀 좋은 날에는 육안으로 볼 때도 약간 붉게 보여요. 굉장히 밝은 가스 성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눈으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사진으로 약간 확대를 해서 노출을 한 5초, 10초 정도 주게 되면 약간 붉은 색깔 성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삼태성 있죠? 이 삼태성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평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별을 보면 얘 이름이 알미탁이라고 하는데 얘 옆에 가면 말머리 성운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아까 봤던 오리온 자리 성운은 굉장히 밝고 화려했잖아요. 근데 얘는 암흑 성운이라서 가려있는 성운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둡게 보입니다. 근데 얘 모양이 마치 말의 머리같이 생겼죠. 그래서 말머리 성운이에요. 이 애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해서는 볼 수가 없고 오랫동안 노출을 줘서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보정을 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오리온 자리에 오른쪽 어깨 있죠? 이 벨라트릭스. 이 벨라트릭스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밝은 별이 하나가 보여요. 이게 바로 알데바란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얘가 바로 황소 자리의 알파별이에요. 그러니까 황소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황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황소의 눈알이에요. 그리고 황소의 몸통에 해당하는데 성단이 있습니다. 이 성단은 이 벨라트릭스에서 알데바란까지 간 거리만큼 다시 위로 쭉 올라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상당히 밝은 천체들이라서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메시의 목록 45번에 해당하는 플레이아드스 성단이에요. 네, 저번 렌즈를 통해서 본 모습은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가 조금 짧은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얘는 약간 파란 색깔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젊고 푸른 별들이 약간 떨어진 채로 모여 있어서 얘는 상계성단이에요. 자, 여기에는 얽혀있는 전설이 있는데 플레이아데스가 그 자매들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칠공주들이죠. 칠공주파? 네, 아무튼 네, 7자매가 있었는데 얘네가 되게 우애가 깊었대요. 그래서 자기 그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밑에 있는 오리온한테 막 이렇게 쫓기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다가 자기들이 이제 쫓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신들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얘네를 하늘에 있는 비둘기로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는 별자리로까지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칠공주라고 했잖아요. 칠자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을 해보면 6개 정도는 보여요. 6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 여섯. 6개 정도는 보이는데 하나가 사라져서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 칠공주 중에서 유난히 좀 수줍음이 많은 공주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공주는 좀 숨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밝은 별 6개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소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의 목록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M1이에요. 메시의 1번. 자, 지금 황소의 눈에 해당하는 게 알데바란이었잖아요. 근데 황소의 뿔에 해당하는 부분, 이 끝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런 성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성운이랑은 사뭇 다르죠. 자, 이렇게 뭔가 이런 무늬들 있잖아요. 이런 무늬들을 우리가 필라멘트 구조라고 합니다.
이 필라멘트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 이 개성운은 실제로 그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서 그 잔해들이 성운으로 남게 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막 물질들이 뭉쳐져서 질량이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라멘트 구조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국의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정도 전에 황소 자리에 이 뿔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났고 얘가 목성 정도로 굉장히 밝아졌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9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성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만원경으로 관측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자, 40mm 저배율로 관측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냥 점으로 보이죠. 근데 좀 저반 렌즈의 배율을 높이게 되면 한 14 정도까지 가면 이렇게 되고 한 6 정도 되니까 이렇게 좀 확대가 돼서 보이죠. 자, 근데 저반 렌즈를 이렇게 확대를 많이 시키면 단점이 뭘까요? 네, 일조운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천체가 막 흘러내리겠죠, 빠르게. 자, 그래서 추적을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위에 보면 오각형이 모여있는 별이 있는데 마치 집 모양 같아요. 그냥 보면 5개가 이렇게 빛나고 있어서 얘는 마차부 자리입니다. 맨 윗부분에 있는 별이 마차부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알파별인 카펠라예요. 자, 얘는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사실 아테네 도시의 왕입니다. 아리크토니오스라는 왕이에요. 얘는 헤파이스토스랑 이 지혜의 신인 아테나가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지금 딱 봐도 다리가 이렇게 막 모여있고 마차에 타고 있는 거 같죠.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자기가 사두마차를 발명을 해서 타고 다녔대요. 지금 여기는 삼두밖에 안 보이는데 어쨌든 사두마차를 발명을 한 공로를 기려서 이 별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마차부 자리에는 어떤 메시의 전체가 있냐면 M37이라고 하는 메시에가 있어요. 자, 얘는 소금과 후추 성단이라고 합니다. 얘도 산계 성단에 해당하고 등급이 5.6등급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천체가 6등급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점으로 보이다가 만원경으로 자세히 배율을 확대해서 보면 많은 별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M38도 있어요. 자, M38도 마찬가지로 산계 성단이고 얘는 조금 더 어두워요. 6.4등급이니까. 얘는 이 마차부 자리의 오각형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밝은 별 2개가 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네가 바로 쌍둥이 자리입니다. 지금 쌍둥이 자리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밝은 별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남자가 바로 형이고 아래쪽에 있는 애가 동생이에요. 형제인데 동생에 해당하는 게 폴룩스고 그리고 형에 해당하는 게 카스토르예요. 근데 가장 밝은 별은 폴룩스이긴 한데 실제로 알파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바로 카스토르입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알파별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 별자리의 명칭을 붙였을 당시에는 이 카스토르라고 하는 형 머리에 있는 별 있죠. 이게 훨씬 더 밝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얘는 점점 밝기가 어두워졌고 그리고 동생에 해당하는 이 폴룩스 있죠. 이 폴룩스가 거성이에요.
이 적색 거성이고 오렌지 색깔로 빛나고 있는데 얘가 점점 부풀게 되면서 점점 밝기가 밝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폴룩스가 베타별이지만 실제로는 더 빛나요. 하지만 알파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형에 해당하는 카스토르라고 답하면 됩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쌍둥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체들이 있는데 메시의 35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M35. 자, M35번은 이 형인 카스토르의 발끝 쪽에 있어요. 발끝보다 동쪽 옆쪽에 있는 것인데, 자, 얘도 별이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 있는 산계성단이래요. 여기도 지금 또 산계성단이 있네요. 바로 옆에. 자, 그래서 산계성단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근처에서 볼 수가 있고, 이 쌍둥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키모 성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NGC 2392에 해당하는 것인데 얘는 광대 얼굴 성운 또는 에스키모 성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얘는 너무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원경으로는 좀 관측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6mm짜리로 보더라도. 어쨌든 얘를 성능이 좋은 만원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얘도 행성상 성운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운데 밝은 별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성운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마치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털모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 털모자를 쓴 에스키모의 얼굴 같다라고 해서 에스키모 성운이라고 얘기해요. 자, 밝기는 9.6등급 정도로 만원경으로 관측하기 힘든 건 아니죠. 근데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만원경으로는 관측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밑에 있는 작은 개 자리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작은 개 너무 귀엽죠? 작은 개 근처에는 큰 개도 있어요. 자, 작은 개랑 큰 개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더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작은 개입니다. 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작은 개가 조금 더 먼저 떠올라요. 작은 개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이 프로키온이라고 하는 별자리인데 얘는 큰 개 자리의 알파별인 시리우스보다 대략 한 10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0분 정도 조금 더 빨리 떠요. 그래서 이 프로키온이라는 뜻이 개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시리우스 블랙 알죠? 그 아즈카반의 제수에 나오는 이 시리우스 블랙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검은 색깔 개로 변하잖아요. 그게 시리우스가 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프로키온이라는 뜻 자체가 개보다 먼저 뜬다 이런 뜻이고 얘는 실제로 이 시리우스랑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자, 일단은 이 둘 다 쌍성이에요. 이렇게 쌍성이라고 적혀 있죠? 얘도 쌍성입니다. 쌍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별이 같이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별이 같이 돌고 있는데 얘네가 같이 이 돌고 있는 상대가 백색 외성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시리우스도 백색 외성과 함께 돌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키온이라고 하는 별도 백색 외성과 함께 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프로키온이 시리우스보다 약간 물리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도 조금 낮고 그래서 시리우스는 완전 백색으로 보이는데 반해서 이 프로키온은 약간 노랗게 보여요. 그리고 질량이나 별의 반지름도 조금 작고 지구로부터의 거리도 조금 더 멀어요. 프로키온이. 그래서 이 물리량도 조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개자리를 한번 자세히 보면, 자, 큰 개자리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알파별인 시리우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큰 개랑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맞죠? 개 다리고, 몸통이고. 자, 어쨌든 이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북반구에서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북반구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된 이유는 얘가 우주에서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이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얘는 태양계로 볼 때,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고, 이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이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얘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45도예요. 4호 등성이에요. 굉장히 밝은 거죠. 그리고 색지수가 0입니다. 색지수 0이라는 거는 백색이라는 거죠. 큰 개자리랑 작은 개자리의 사이를 보면 웹불소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선생님은 얘가 웹불소 자리인지 처음 알았어요. 항상 그냥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얘가 뿔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제 보니까. 자, 근데 얘는 콧구멍을 자세히 잘 보면 콧구멍이 빨갛게 빛나고 있어요. 자, 얘가 바로 장미성운입니다. 이 장미성운은 NGC 2237 이름도 로제타 성운이에요. 장미성운. 자, 얘는 여러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성단 근처에 성운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붉은색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밝기가 빛나진 않기 때문에 우리 만원경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관측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사진으로 노출을 좀 오랫동안 해서 찍고 난 뒤에 보정을 하면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위치는 말의 콧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베텔게우스랑 프로키온 자리의 사이에서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웹불소 자리에서는 이것 말고도 또 특이한 성운을 하나 더 볼 수 있는데, 바로 허블 변광 성운이라는 겁니다. 얘는 NGC 2261이에요. 자, 얘는 그 웹불소의 이마 부분에 해당하는 거네요. 얘는 6mm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정말 최대로 배율을 높여서 봤을 때 이렇게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등급도 9등급 정도라서 광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날에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좀 배율이 낮은 걸로 보면 이렇게 그냥 보이네요. 자, 얘를 한번 확대해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것들이랑은 정말 다르게 생겼죠. 자, 얘는 일단은 이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발광성운, 그러니까 성운 안에 있는 별들이 빛나가지고 성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운이 근처에 있는 별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사성운입니다. 반사성운인데 변광, 즉 빛이 변하는 성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얘가 반사하고 있는 별과의 각도 차이, 뭐 움직임 차이 등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변해요. 색깔도 변하고 그리고 빛의 밝기 같은 것들도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광성운이에요. 근데 얘를 맨 처음 발견을 한 사람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허블 만환경, 그리고 허블의 법칙,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법칙을 세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반사성운에 대해서도 관측을 하면 반사성운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반사성운을 실제로 관측을 했고 이것 말고도 한 500여 개 정도의 반사성운이 더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웹불소 자리에는 상계 성단도 있습니다. 얘는 4시에 50번이에요. 자, 얘가 코일 성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하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면 알려주세요. 얘가
별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어서 산계성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5.9등급 정도니까 어두운 성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관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오리온 자리 밑에 있는 토끼 자리. 토끼 자리는 오리온 자리의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평선으로 놓고 볼 때 오리온 자리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죠. 얘도 진짜 토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뻗어 있는 게. 토끼 자리가 왜 만들어졌냐. 사실 얘를 뭐 다람쥐 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캥거루 자리라 할 수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고양이 자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토끼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일단은 오리온이 토끼 사냥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토끼 자리를 밑에 붙였다는 썰도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별자리 이름을 붙일 당시에 그 시칠리아 섬에 토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토끼가 막 야생 토끼여서 되게 포악하고 농작물도 막 너무 많이 뜯어먹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토끼의 개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가지고 이 오리온이 사냥을 되게 좋아했댔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렇게 사냥한 것처럼 사냥을 되게 좋아하니까 토끼들이 오리온 자리 밑에 있으면서 사냥을 많이 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개도 토끼들을 많이 사냥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이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도 보면 큰 개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는 토끼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자 우리가 토끼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메시의 목록이 있는데 메시의 전체가 있는데 바로 토끼 발 쪽에 있어요. 토끼 발에 있는 메시의 79번입니다. M79. 자, 토끼 발 쪽을 보면은 이런 성단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아까까지 봤던 성단들이랑은 다르게 자기들끼리 막 엄청 많이 뭉쳐 있죠. 그래서 얘는 별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구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구상성단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봤던 상계성단들에 비해서는 별들의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렇게 노란 색깔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원경으로 관측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배율, 가장 고배율로 했을 때 6mm짜리로 넣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저배율로 하면 그냥 이렇게 점으로 보이겠죠? 자, 근데 겨울철 볼 수 있는 메시의 목록이 대부분이 상계성단이거나 아니면 성운이었잖아요. 근데 이 토끼 자리에 있는 이 성단은 구상성단이라는 점에서 관측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끼 자리 옆으로 가면 굉장히 거대한 자리가 있습니다. 마치 뱀처럼 생겨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강이에요. 그러니까 에리다누스라는 강을 별자리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죠.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얘가 실제로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 그 파이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신이 태양을 마차에 넣어가지고 끌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차가 항상 제 시간에 움직여가지고 아침에는 동쪽에서 뜨고 남쪽으로 운행을 해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태양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태양신이 어떻게 하다가 인간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파이톤이라는 인간을 낳게 됐는데 얘가 사실 우리 아빠가 태양신인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몰라주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 태양 마차를 몰래 빌려온 거예요. 몰래 빌려와가지고 태양 마차를 막 이렇게 끄는데
태양을 끄는 말들이니까 얼마나 억세고 거세겠어요? 그래서 그 파이톤이 이 마차를 모는 거를 알고 자기들 지멋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죠. 마치 막 서쪽에서도 떴다가 하루에 2번 떴다가 막 말썽을 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멋대로니까 너무 하루를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제우스가 이걸 보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번개로 이 말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마차를 모는 말을 번개로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타고 있던 이 파이톤도 같이 떨어지게 된 거죠. 같이 떨어졌는데 그 강이 바로 에리다누스 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이톤의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해서 에리다누스 강을 별자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클레오파트라의 눈 성운이래요. 자, 우리 아까 에스키모 성운 봤었죠? 이거 너무 귀여워요. 우주의 해파리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얘도 행성상 성운인데 에스키모형 성운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자, 등급은 9.6등급 정도이지만 크기가 무지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원경으로는 조금 관측이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배율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점으로도 안 보이고 26 정도라고 하면 좀 푸르게 보이고 한 6mm 정도로 봤을 때 이렇게 조그만한 점으로 보인대요. 얘는 조금 성능이 좋은 만원경으로 보면 더 좋겠죠. 이거 말고도 자, NGC 1300은 그 에리다누스 자리에서 자, 이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얘는 은하예요. 자, 은하인데 은하에 특이하게 막대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그냥 나선 은하예요. 근데 얘는 막대를 사이에 담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예요. 자, 얘도 등급이 한 10등급 정도입니다. 사실 만원경으로 관측을 할 수 있는 등급이에요. 광해가 없다면 한 10등급 정도는 거뜬히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는 한 26mm 정도로 보면 이렇게 관측이 되고 한 14mm 정도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서 노출을 어느 정도 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6mm 정도로 하면 이렇게 주변이 마치 은하처럼 보이진 않고 성운 같아 보인대요. 어쨌든 북반구에서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를 관측을 하고 싶으면 이 자리를 관측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가 내 머리의 그 중앙이죠. 내 머리를 쭉 잇게 되면 여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천정입니다. 우리 천장이랑 비슷하죠. 천정 근처에 있는 별들은 우리가 관측을 할 때도 머리를 거의 들고 봐야 돼요. 고개를. 그래서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관측이. 자, 근데 일단 화성을 우리가 거의 머리 위에서 볼 수가 있고요. 화성. 화성 말고도 알데바란도 굉장히 높이, 고도가 굉장히 높네요.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 머리 위쪽에서 볼 수 있는 은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익숙한 이름이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라는 자리가 실제로 있는데 이 자리예요. 안드로메다 자리. 이 안드로메다는 가을철 별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서쪽으로 지려고 하고 있죠. 거의. 이 안드로메다 자리는 사실 카시오페아의 딸이에요. 얘가 에티오피아의 공주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의 공주지만
허영심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바다의 요정보다 더 예쁘다, 자기가 뭐 제일 예쁘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바다에 있는 요정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포세이돈한테 이 안드로메다를 좀 어디에 보내달라, 좀 에티오피아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보냅니다. 여기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있죠? 험상궂은 고래예요. 고래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로 인해서 에티오피아가 난리가 난 거죠. 이 막 괴물 고래가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그래서 결국 이 카시오페아가 이 안드로메다를 그냥 바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백마탄 원장님이 오게 되겠죠? 바로 페르세우스예요. 페르세우스. 자, 그래서 안드로메다 바로 옆에 보면 페르세우스가 있는데 이 페르세우스 옆에 보면 이 머리가 달려있죠. 이 머리가 바로 메두사의 머리입니다. 이 메두사의 눈에 해당하는 게 알골이에요. 이 알골은 악마의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페르세우스가 자기 운명이에요. 메두사를 반드시 해치워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머리를 떼가지고 오는 길에 이 안드로메다가 위험에 처한 걸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괴물 고래까지도 한숨에 그 해치웁니다. 안드로메다랑 결혼을 해가지고 오는 스토리예요. 자, 이 안드로메다 자리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가지고 있는데 안드로메다 다리랑 이 카시오페아랑 거의 근처에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거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측할 때. 자,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랑 가장 닮은 은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3.44등급으로 굉장히 밝죠. 그러니까 6등급 이내의 별들은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을 만큼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볼 수 있는 은하예요. 눈으로도. 얘를 만원경으로 한번 같이 보게 되면 한 40mm, 굉장히 저배율로 보더라도 이렇게 크게 보이죠? 그래서 관측이 좀 용이하고 한 14mm 정도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크고 밝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은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측을 해서 한 5초 정도 노출을 주게 되면 더 밝은 모습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는 오랫동안 빛을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천체를 더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자리 외에도 이 근처에도 삼각형 자리 은하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은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바로 옆에 있죠? 자, 이겁니다. 자, 얘는 바람개비 은하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5.72등급이에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아까 있던 이 우리 은하랑은 조금 다르게 마치 바람개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팔이 막 이렇게 보이죠. 그 안드로메다 은하랑 이 삼각형 자리 은하 이거 한번 관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머리 위쪽에서 볼 수 있는 천체로 당연히 화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화성은 지금 0.03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죠. 육안으로 볼 때도 밝아서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쉽고 실제로 빨갛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한 10mm 정도의 저반 렌즈를 끼우게 되면 이렇게 확대돼서 볼 수 있어요. 한 6mm 정도면 이렇게 보이고 만원경으로 관측하면 그냥 붉은 색깔 점 정도만 보여서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게 재밌는 천체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 좀 성능이 좋은 만원경을 보게 되면 이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는 달이 하나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살게 되면 달이 2개인 거죠.
자, 그리고 화성을 자세히 또 잘 보면은 이런 화산도 관측을 할 수가 있고 계곡 같은 것들도 관측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겨울철 관측할 수 있는 밝은 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